네, JTBC 긴급토론 7.10 대책 집값 잡을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집값에 시민들의 불안함 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봤으면 합니다. 먼저 네 분의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고용진 의원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통합당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신 송석준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노무현 정부의 정보수석을 지낸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다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부동산 문제가 워낙 복잡해서요. 이렇게 양쪽에 나뉘어서 앉아 계시지만 쟁점에 따라서는 4인 4색 토론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리에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은 자유토론 방식이고요. 1시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또 압축적으로 난상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급적 개입을 하지 않고요. 다만 논점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혹 한 분이 발언권을 너무 오래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그때는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7.10 대책이지만 긴급 토론인 만큼 가장 뜨겁게 떠오른 이슈부터 첫 번째 쟁점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바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입니다. 여권이 2004년 위헌 판결이 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는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행정수도 이전이 과연 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지금 이 시점에 그 문제를 꺼내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 부분을 놓고는 의견이 조금씩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고 의원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어제 그제 우리 국회 대표연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행정수도 이전을 꺼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이것이 무슨 집값을 잡는 하나의 방안으로 꺼냈느냐? 그건 아니고요. 원내대표가 뭐 다른 데서도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하셨던데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가 꼭 이루려던 희망, 꿈, 그것이 국토의 균형 발전이고 그것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행정수도 이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위헌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앵커께서도 집값 얘기를 하셨지만 뭐 그 제일 큰 원인에는 수도권 과밀화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로 경기권으로 밀려들고 하니까 국토 면적이 한 11.8%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몰려 살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린벨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자꾸 집을 지려다 보니까 우리가 보존해야 될 그린벨트를 헐어서라도 집을 져야 되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백지화되는 이런 어떤 나름의 상황까지 겪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것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발표된 것이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고 지금의 이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논의를 불붙인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늘 정치적으로 자기 목표로 삼고 있는 원내대표의 하나의 주장이고 우리 당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대부분이고 지도부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송 의원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고 의원님께서는 이 수도 행정, 이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뭐 집값 문제랑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계가 없다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네.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국민들은 지금 집값 문제로 그야말로 밤잠 못 이루고 걱정을 하는 이 와중에 지금 정부에게 확실하게 숙제를 해라고 엄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숙제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딴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기 시작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과연 국민들 정서에 맞는 지금 논의인가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과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됐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집값 잡기 대책으로 마치 거론되는 자체가
지금 장래 숙제, 길게 보고 해야 될 숙제를 갖다가 현재 당장 풀어야 될 숙제를 하는데 해법으로 낸다는 것이 너무나 지금 안 맞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지금 뭐 우리 그 세종시에 멋진 소방서도 있고 첨단 소방 장비를 갖춰서 그 장비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한번 불을 꺼보겠다 이런 대책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죠. 당장 서울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주택 문제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언제 그 소방서를 짓고 언제 저 첨단 장비를 구비해서 이렇게 또 불을 끄겠습니까? 너무나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지금 논의죠. 예. 그 숙제를 얘기하셨으니까 숙제에 대한 답은 우리가 냈습니다. 7월 10일에. 아, 그래요? 이 문제는 저희 나름의 숙제에 대한 해답을 냈고요. 그 결과를 이제 앞으로 지켜볼 것이고 그 해답이 아마 그간에 내놨던 그런 답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결과를 낼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그거보다는 더 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 숙제를 하는 그 학생의 실력을 더 키우고 체력을 키우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앞으로 더 건강하게 일을 풀어나가자는 그런 취지지 지금 하는 숙제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7.10 대책으로 직접 문제 확실히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제가 좀 이제 이따 시간 너무 말씀드릴 텐데요. 뺏으면 안 되니까 우리 예. 조 교수님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진행을 해주시네요. 제가 할까요? 예,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서울이 공동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았었다 이런 자각이 사실 국민들 사이에 저는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SNS에서 국회와 청와대가 내려가면 되는데 왜 안 내려가냐 이런 의견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저는 김태년 의원의 그 연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민심을 좀 반영한 거였다.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울 집값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분산 정책이나 균형 발전이 없이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온 시점이 적절하냐 아니냐를 논하기보다는 이게 정말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를 질문을 할 때 저는 여야가 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답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일부가 이렇게 가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국회에 맨날 올라와야 되니까 집이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고위공직자들 집 팔으라고 하나는 팔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그 행복도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미완의 그 행정수도 이전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시의적절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은영 소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송 의원님이 아까 이제 불 끄라고 했는데 불 안 끄고 다른 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사실 그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군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투기 상황, 전국적인 투기 상황에 사실은 저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2014년 이후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2014년에 부동산 3법이라고 이른바 집을 부동산이라고 부르면서 3법을 통과시키면서 지금 이 상황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뭐 남의 불 보듯이 하실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 집값 문제가 지금 그 정권 초에는 그 얘기 저희들도 한번 귀 기울여 들었어요. 지난 정부 과거 탓을 하도 하셔서 사실 뭐 저희들도 좀 그러면 얼마나 잘하시나 이제 지켜봤죠. 그러기를 벌써 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정부도 1년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지금도 자꾸 과거 정부 탓하겠어요? 솔직히 과거로 제가 따지면 드릴 말씀이 많지만 지금 3년이 넘은 정부가 자꾸 과거 정부 탓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죠.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충분히 해결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2번의 연이은 대책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우리 조 교수님께서도 각종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비판을 하셨지만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내더라도 제대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 집값을 잡는 효과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대책을 내낼수록 점점 집값은 치솟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거의 파국 국면까지 왔다는 거죠. 제가 어제 그 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분들을 봉천동
또 현장 우리 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그 공인중개사 현장에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그 집 문제를 그 다루시는 분들을 만났더니 이분들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22번의 대책은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지금보다 안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고 오히려 22번의 대책이 어떻게 하면 투기를 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이 정부가 그 길을 알려준 그 일련의 대책이었다. 집값 잡기 대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부동산 시장에 벌 수 있는지의 방법을 가르쳐준 22가지 비법 정책이 바로 그간의 정책이었다. 이렇게 막 비아냥되는 말씀을 하세요. 이거를 잘 귀 기울여 그러니까 얘기가 들으셔야 돼요. 지금 갑자기 또 넘어갔는데요. 예. 말씀 그런 거죠. 지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슨 부동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송석준 의원 말씀대로라면 불질러 놓고 딴 데 가서 딴 일 보고 있다 그런 얘기신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있고 저희가 지금 무슨 이전 정부의 모든 책임을 돌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전 정부의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된 2014년 이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의 상승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이 굉장히 첨예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어렵게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숙제를 그건 그거대로 하고 있고 이 문제는 그 문제하고 또 다른 차원의 더 큰 틀에 국민들이 원하는 우리 국가를 위한 중요한 국가균형 발전의 수단이다. 그런 면에서 어젠다를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들 앞서가셔서요. 저희가 주제를 준비했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첫 번째 쟁점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과밀화 문제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부동산 문제와 아예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쟁점을 올렸던 건데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조금만 더 다루고 방금 말씀하셨던 주제들은 곧바로 다루겠습니다. 그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개헌 문제죠. 왜냐하면 2004년도에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질문 역시 고 의원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예. 개헌을 해서 국민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법을 다시 제정을 해서 입법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위헌 심판을 받아보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개헌을 하는 것보다는 다시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을 해서 여야가 특히 합의를 한다면 그것을 입법을 해서 나중에 거기에 따른 또 위헌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청이 있고 그러면 그 판단을 받아보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2004년에 위헌 판결이 나온 이후에 16년이 흘렀고요. 시대 변화가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당시에 서울이 일종의 관습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 헌법이다라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는데 지금 시기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본다면 여러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변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도 있으니 입법을 통한 여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송 의원님. 예. 저는 그 공직에 있으면서 행정 우리 수도 이전에 직접 또 관여도 했었고 실제 제가 세종시에 근무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그 원점에서 당초 구상했던 그때 모습과 지금 현재 모습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행정 수도가 그 세종시로 이전하면 그 주변 지역이 같이 상생 발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세종시에 지금 정부 부처 대부분이 갔고 심지어 이번 정부 들어서도 이제 안 갔던 부처까지 일부 갔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현실이 보여주는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과연 어떨까?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 지역의 블랙홀로서 작용을 하고 같이 동반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대전이나 인근 충남 지역, 청주 지역에는 다른 요인으로 일부 다시 발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세종시로 오히려 블랙홀처럼 빨려드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렇게 감으로 해서 다른 지방에 미치는 그 균형 발전 효과도 기대보다는 크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은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총체적으로 지금 남북 관계의 변화 또 우리 주변 국가의 관계 이런 거를 보고서 정말 거대한 어떤 그런 그랜드 비전 차원에서 이렇게 보고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다시 한번 구상을 해야지 당초 구상대로 그냥 밀고 가자라는 것은 너무 과거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어쩌면은 별 의지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 제대로 된 수도 이전을 하고자 한다면 명실상부하게 우리의 모든 국가 기능을 한 군데로 모아서 지금까지 발생했던 모든 행정 비효율을 해결하고 또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 우리 영호남, 충청, 강원까지 포함되는 전국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까지도 묶어서 그 논의를 해야지. 특히 남북관계도 담고 지금같이 과거에 정해놓은 것이 답이냐 그대로 가기 위해서 빨리 입법하자, 빨리 개헌하자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그게 문제라면 그렇다고 우리가 그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헌재를 포함해서 국가기관이 세종시 이남으로 더 내려가는 것도 저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너지가 안 나는 건 세종시 하나니까 안 나는 거니까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좀 균형 발전을 하다 보면 또 그러고 나서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때에 대한 비전은 또 맞춰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지금 할 수 없다라고는 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제가 앞서 양쪽으로 나뉘어 있지만 4인 4색 토론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토론이 계속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최 소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국토 균형 발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행정수도 이전도 그 여야가 계속 논의를 하고 사회적으로도 계속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추진돼서 사실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이 50% 이상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매우 심각한 거는 다들 아실 테니까 그것들에 관해서 좀 현명한 합의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분도 그렇고 네 분이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토론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면요. 입법을 통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2004년에 위헌 판결을 했기 때문에 헌재가 다시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어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대형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아마 들어갈 텐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헌재가 다시 위헌 판결을 했다면 오히려 그 에너지가 다 소모되는 거고 또 다른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헌재가 판결을 내릴 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사실상 인정하는 예. 비록 글로 문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인정하는 관습 헌법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국민적 동의를 거치는 헌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그렇게 입법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토의 비정상적인 운영,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하는 수단으로 다 이루지 못한 행정수도 건설을 하자라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미 여론조사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여당 혼자 가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정진석 의원님도 찬성 의견을 내셨던데 야당도 찬성한다면 그와 관련된 특별법을 같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논의를 하고 특별법을 내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비록 국민 투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돼서 다시 재입법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기존의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다시 재입법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갖춰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다면 과거에 그런 입법 사례들이 있습니다. 재입법 사례들이.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면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우리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당만 혼자 이걸 막 가자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통해서 화두를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과 야당이 동의를 한다면 이걸 국토를 한번 새롭게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보자. 그런 취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혼란을 일으키고 소모적 논쟁을 하고 그러지 않은 취지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과 함께 가면은
굳이 입법이 아니라 개헌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성격이 있어요. 개헌이 이제 원포인트 개헌 요것만 해야 되는데 예. 이 권력의 속성상 또 정치권의 속성상 이것만 과연 갈 수 있을 것이냐. 개헌을 한번 얘기하기 시작하면 권력구조 개편부터 해가지고 예.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블랙홀처럼 그야말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원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제2법을 통한 여야의 어떤 협력을 통한 그런 방안으로 가보자. 예.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청자분들이 들으실 때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승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은 좀 장기적인 과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들으시기에 따라서는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 또 뭐 환영합니다. 예. 여야가 이런 그 어떤 중요한 국가적 이슈를 갖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는 바로 우리 진정한 여야 협치, 새로운 이제 21대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상당히 중요한 예.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시간은 한정돼 있고 또 국민들이 그 정말 시급한 과제 우선 해결하면서 급한 과제는 급한 대로 먼저 해결하고 예. 또 중기 과제, 장기 과제는 또 나름대로 또 나누어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또 JTBC가 긴급 현안 토론도 지역 균형 발전. 사실은 우리가 수도 이전 그 문제는 그 바로 지역 국가의 균형 발전이고 예. 장기 또 국가의 이제 골격의 변화이기 때문에 예, 그 문제는 지금 이번에 그 주택 문제 잡는 문제하고는 상당히 길이 돼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안이 아주 지금 단기적으로 또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어차피 우리가 합의하고 결정해도 추진하는 데는 적어도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 문제를 지금 먼저 논의하는 건 아니다. 우선순위상 예, 우리가 논의는 하자는데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먼저 급한 현안에 먼저 우리가 몰입해서 여야가 서로 너나 없이 지금 여당 따로 야당 따로 이렇게 정책하지 마시고 지금 잘못된 7.10 대책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예. 우리가 논의하겠지만 지금 고 의원님은 앞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충분히 성공적인 대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라는 거. 예,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정책 또 예고된 전월세 3법이라든가 이런 대책은 지금이라도 논의를 중단하고 정상화시키고 예, 다시 정리해 원점에서 논의했으면 하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사실 부동산 문제보다 더 넓은 어떻게 보면 국가를 재설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갖고도 아마 토론을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핵심 주제가 7.10 대책 집값 잡을까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혼을 끌어다 투자한다는 영끌 투자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서울의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안함, 또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정이 송구하다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책이 작동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짚어볼 것은 지금까지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실패인가 아니면 아직은 평가하기 이른 단계인가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예, 저는 뭐 당연히 엄청난 실패죠. 예, 뭐 우선 그 심지어 우리 여권에 좀 우호적이었던 시민단체에서조차도 예, 세계 최고의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지적하시면서 잘못된 정책을 지금 비판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번의 일련의 정책이 해법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집값 올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를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그래서 정책 목표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는 자체로 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얘기합니다. 이렇게 22전 22패한 김현미 장관을 왜 그냥 놔두느냐? 소위 우리 감독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구단주께서는 정식으로 국민들을 실망케 하고 지금은 심지어 실망을 넘어서 분노의 경지까지 이른 집값 문제 이거에 대해서 정말 구단주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는 좀 사과하시고 또 문제를 책임지고 그 22연패를 이끌어낸 우리 김현미 장관은 모종의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가 해서 뭔가 새로운 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좀 과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실패를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실패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고요.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실패하면 정말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겠죠.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 정부의 정책이 실패해서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이러면 우리 모두가 불행한 상태가 되는데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9.13 대책이 있었습니다. 모든 정책이 실패라고 얘기하시는데 9.13 대책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해서 2019년 상반기에는 주택 가격이 상당히 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울의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강남의 30평대 아파트가 12억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출발했던 게 이게 진짜 최고가로 할 땐 20억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20억까지 올라간 건 금방 18억, 15억으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책 결과를 가지고 실패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하지 말아야 하니까요. 예, 조 교수님. 아까 이제 최 소장께서 이 미통당은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왜냐면은 원래 이 주임사 등록제를 처음 도입한 게 과거 한나라당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 2014년부터 부동산 오른 것은 그때가 이제 거의 10년에 한 번 또는 뭐 19년에 한 번 부동산 상승 주기가 있는데 딱 상승 주기였어요. 그런데 상승 주기임에도 불구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부총리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 안 올랐던 이유는 참여정부 때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제 정권이 바뀔 것이고 문재인이란 참여정부 인사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집 사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게 부동산 커뮤니티에 다 돌았었어요. 저도 집이 없어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잘 아는데 그래서 2017년만 해도 사실 주임사 정책을 확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폭등하기 시작한 게 2018년 7월 7일에 종부세 개편안이 나오면서부터 이거 호랑이인 줄 알고 겁먹고 있었는데 고양이도 안 되네 하면서 그때부터 폭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는 거 맞고 지금 실패냐 성공이냐 말하기에는 아직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여야가 잘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진정성.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는 진정성이 저는 있다고 여태까지 믿었는데 네. 사실 20, 30대들이 가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이 정부의 빅픽처는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집값을 거품을 만들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목표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절대 그건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해도 안 믿습니다. 20, 30대들이. 그건 이제 여러 번의 정책이 예상했던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신뢰가 추락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7.10 대책을 보면서 저는 20, 30대들이 맞는 건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주임사 문제를 계속 지적하니까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거를 해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소급입법은 안 하고 순차적으로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해지를 하겠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빌라나 다가구 이런 거는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이제 오피스텔을 비롯해서 그쪽에 이제 풍선 효과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경제를 좀 거품을 일으키는 게 목표인가 하는 제가 의구심을 좀 갖게 됐어요. 여기서 예. 제가 잠깐 팩트 체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실거래가라는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박근혜 정부 말에 많이 안 올랐다 말은 좀 사실과 굉장히 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2014년에 부동산 3법, 이른바 부동산 3법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다 풀면서 투기에 대한 억제 장치가 다 풀린 상태가 되면서 2015년, 2016년 계속 집값이 폭등했고요. 지금과 같은 핀셋 규제라는 말이 사실 언제 나왔냐면 박근혜 정부 말인 2016년 말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러면 지금 2016년 이전에 문재인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촛불이라는 아주 긴급한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변한 것이라서 좀 팩트에 관해서 교수님께서 다르게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2012년에 있습니다. 한번 나와서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10년 주기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바뀔 것이다 해서 이게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고 돌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압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숫자상으로도 박근혜 정부에 오른 것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오른 게 훨씬 많잖아요.
그 점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인정을 안 한다는 게 해야 아니라. 네네.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된다고 했냐면 사과를 해야 자기가 했던 정책을 걷어들였잖아요. 정책의 변화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게 장관이 사임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직 기한이 남아 있고 지금 뭐 전투 중인데 장수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김현미 장관이 하셨고 그러니까 저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7.10 대책도 지금 아직도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다시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올 텐데 어쨌든 세제 개혁 7.10 대책에서 세제 개혁은 저는 성공적인 면이 있는 것 같은 게 일단 수도권은 지금 잠잠해지고 지방에 지금 물건을 막 던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 우리가 그 예. 지켜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제가 하여튼 뭐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아서 뭐 어느 국민이건 이 부동산이 안정되길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을 거고 우리 송 의원님을 비롯한 야당도 그런 생각이시잖아요. 그럼 그래서 무조건 어떤 사람한테 책임을 물리고 실패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이 그 시점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저희들이 유심히 보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고 또 인사도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값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많이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이 없는 그 무주택 서민들의 서름이라든지 또는 정부 믿고 집을 사는 거를 뒤로 미뤘던 사람들의 그 원망이라든지 뭐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기숙 교수님하고 의견이 일치를 보는 저도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진단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주택자 법인들의 이 투기 수요, 거기를 따라가는 추경 매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의 이 가수요를 불러일으키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주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 번 만들었는데 저도 같은 의견인 게 그 대책이 좀 약했다. 아까 9.13 얘기를 하셨는데 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했다. 그 뒤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면이 있다는 데 대해서 뭐 상당수 사람들이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처방이 그동안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어떤 반성과 여러 가지 지적에 따라서 예. 이번 7.10 대책이 나온 거거든요. 이번 대책은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대책보다 훨씬 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더 과감하고 예.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 더 적극적이고 예. 그래서 또 실수요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그런 측면으로 대책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평가들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시장은 관망세고 6월에 급등세는 좀 진정되는 국면이고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지켜보시면서 향후 시장의 변화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예. 저는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다른데요. 예. 예, 현장 아직 안 가보셨잖아요, 고 의원님. 제가 어제 현장 가서 얘기하시는 게 전국의 그 공인중개사 그분들이 느끼는 현장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심지어 제가 어제 그 우리 국회 내에서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여당 의원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자기 동네 요새 큰일 났다는 겁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3개월 전만 해도 한 4억이 하던 것이 최근에 7억까지 호가가 나오면서 지금 심각한 이 주택 급등 문제가 가격 급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대책 이유를 얘기해 일련의 주십시오. 대책이 약했다. 그래서 이번에 7.10 대책을 강하게 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강하게 낸 게 지금 화를 부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JTBC가 이렇게 긴급 토론을 할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이 감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잘 될 거다. 이 대책이 문제가 없을 거다. 어떤 화를 부르고 있습니까? 단기간 내 집값 급등이 지금 7.10 이루어지고 대책 있고요. 이후에요? 그럼요. 그다음에 지금 또 저 전월세 그 3법 도입한다고 하면서 지금 임대차 시장도 아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집주인과 지금 임차인들이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눈치 보고 이게 정부가 괜히 싸움을 붙이고 정책을 내면서 더 키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차라리 좀 제발 정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기존에 발표했던 정책 지금 주택임대차 사업 주택임대 사업 그 제도가 지금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저는 달리 봅니다. 바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 시장의 공급자는
정부가 공공임대 영역이 있고 또 민간이 예. 보유하면서 공급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우리가 활용하면은 국가가 재원 부담을 안 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의해서 집 없는 그 서민들이 정말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그 생활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일거에 그거를 폐지하고 예. 그러면 엄청난 혼란에 빠지죠. 52만 지금 사업자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일부 부작용은 아니고요. 예, 예. 핵심적 그 투기 세력에 꽃길을 깔아준 심각한 핵심적인 부작용이었고요. 제 생각에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대사업자 그 등록제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세가 이게 그 과거와 달리 굉장히 역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전세와 저는 월세를 좀 달리 정부가 대응하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아파트와 빌라 전세를 나누고 보니까 빌라의 경우에는 전세 임대를 지금 계속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500채 가지고 부도 내고 사라진 그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근데 사실 전세 그 빌라는 전세가율이 아파트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깡통 전세 위험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여기는 그대로 풀어놨는지 저는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잠시만요. 제가 네네. 정리를 잠시 하겠습니다. 원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710 대책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이 부분을 놓고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요. 미리 다들 나가셔서 아예 대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0 대책을 보면 일단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취득세, 양도세 인상이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투기성 임대 매물이 시장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을 놓고 과연 710 대책이 적절한 대책인지 아니면 부족한지 아니면 방향이 잘못됐는지 이 부분을 놓고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 소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꾸 저부터 주시는데 예. 네, 여하튼 710 대책의 방향은 사실은 주택 가격의 하락과 그 하락과 상승 모두 정부에게 부담인데 사실 정말 솔직히 어떤 게 더 부담스러울까 하면 경제적으로 하락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분명한 방향을 안정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기보다는 그냥 안정시키겠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 기조에 관해서 좀 방향을 모호하게 정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책이 정말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는 있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주택을 투기 어떤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 원칙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부분적으로 실수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맞았고 그 이제 710 대책에서는 확실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죠. 이제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라는 측면이 그 세금 쪽에서 나왔고 그리고 지금 요번에 무엇보다도 강한 것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관한 거죠.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꼼짝마라고 생각하고 아까 이제 송 의원님께서는 지금 왜 이렇게 아우성일까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대책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도망갈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반발이 많은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정책이 벌써 실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택이라는 건 웬만한 사람은 평생 한두 번밖에 안 사고 팔거든요. 투기 세력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다면 열흘 된 정책을 가지고 이미 실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릴까요? 제가 실패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은 불로소득을 많이 취할 수 있고 또 실제 많은 여유가 있는 자산가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 대책이 나름대로의 어떤 뭔가 효과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 이분들이 세금의 그 어떤 부담을 혼자서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은 자산가들, 능력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아주 그 과한 이런 세금 중과를 해도 그것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서민들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죠. 그건 바로 시장 흐름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집을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일단 부담을 느끼면은 그 부분에만큼은 벌충하기 위해서 어차피 전세료 인상이나 또는 월세 인상으로 총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바로 임대차 3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예, 그 말씀드릴게요. 임대차 3법으로 이제 얽어맬 수 있죠. 그러면은 어차피 이 압력은 절대 감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세금 이렇게 물리고 그로 인해서 전가 현상이 나타나고
시장이 어쨌든 비용 상승발 가격 상승 현상은 주택 가격이든 전월세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거를 전월세 3법으로 어거지로 묶어낸들 아무리 정부 정책이 정교해도 결국은 어딘가 삐져나와서 결국 터져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부작용이 극단적인 왜곡과 혼란을 초래해서 결국 등 터지는 건 서민들입니다. 제가 규제 역설이 있습니다. 규제는 원래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가 도입이 되지만 실제 규제를 도입하고 나서 현상을 지켜보면 강자들이 그 규제의 틀 속에서 이익을 더 많이 취하게 되고 약자들만 규제의 틀에서 그 전가된 부담만은 그 뒤집어 쓰고 실제적인 피해를 막대하게 보는 것은 약자들이라는 거죠. 바로 정책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예. 그거를 좀 잘 상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무조건 얽어매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임대차 3법 지금 통과를 굉장히 민주당이 서두르시는데 정부가 지금은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씨가 말렸다는 것은 주택 자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부가 임대주택을 많이 가지고 임대인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는 뭔가 레버리지가 있으면 임대차 3법 통과해도 됩니다. 그런데 공공임대가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민간에서 그냥 임대인이 난 못하겠다 또는 내 맘대로 탈법 편법 써서 계약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임차인만 고통을 받는 건데 거기에 대한 레버리지를 가지지 않고 정부가 이 법만 통과시키면 해결이 된다. 이게 저는 매우 단순 논리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왜 선진국에서 이런 제도들을 도입했다가 흐지부지 되거나 없애거나 선진국은 사실 우리보다 공공임대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왜 그랬느냐를 보면 그 정책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정말 해보셔야 돼요. 공공임대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것이 근데 부족하기 그거를 때문에 이제 확보하고- 민간임대 시장을 이제 활력을 주기 위해서 아까 그런 뭐 주임사 제도가 나왔던 건데 다시 아까 우리 앵커 던지신 질문으로 가면 이번 7.10 대책을 통해서 우리가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주택자와 법인한테 세금을 중과하고 당신들이 갖고 있는 매물을 내놔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늘 그랬듯이 절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안 내놓을 것이다. 그것을 전월세 시장에 전가할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마치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처럼. 네? 그런데 보시면 이번에 그 종부세를 보시면 강남에 25억짜리 두 채 갖고 있는 분이 연간 1억 정도 종부세를 내야 돼요. 그냥 쉽게 한 1년, 2년 버티는 정도 수준을 넘어섰다. 그래서 정부가 들고 왔던 종부세율을 우리가 한층 올려서 중과를 했다. 그래서 저희의 시뮬레이션으로 보면 이 정도 종부세를 감내하고 갈 만한 그러한 수준은 넘어섰다. 그럼 그것을 전월세로 전가할 수 있냐? 그 전가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전세 계약자들한테 그걸 전가할 수는 없거든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계약이 갱신 시점이 돼야 그걸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 타이밍에 계약 갱신 시점이 됐을 때 여기다가는 다주택자들이 전가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숫자는 얼마 안 된다고 보고 임대차 3법이 이번 7월 임시회 때 여야 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든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제 뭐 계약 갱신 청구권도 있고 또 상한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가를 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하자. 그러면 지금 염려하시는 전월세로 전가되는 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그렇다면 매물은 시장에 나올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볼 것이다. 예.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뭐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지 그것을 올리거나 다른 어떤 거품을 만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 이게- 교수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좀 짚고 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임대차 3법은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되어야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공공임대주택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들 주택 가격이 너무 높은 곳에서는 임대료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에 비해서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지금에서 미국은 굉장히 그 주별로 예전에는 도시별로 했다면 지금은 주별로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 충분히 도입하고 하자라고 하는 것은 민간임대주택에서 너무 많은 세입자들이 고통받고 계시잖아요. 2년마다 이사 가야 되고 뭐 올려달라는 대로 다 올려줘야 되고 하는 이 고통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89년에 개정되고 한 번도 되지 않았는데요. 세입자 보호 대책을 오히려 정부가
지금까지 방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빨리 의도는 도입돼야 된다고 좋지만 생각합니다. 미국의 민간 임대는요 우리나라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건물 몇 개 그 컴플렉스를 한 사람이 다 임대를 하기 때문에 늘 비어 있어요. 공실이 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민간 임대 이렇게 개인이 하거나 이런 거랑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거의 공공 임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월세고 그 월세를 하는 임대인에 대해서 또 정부가 혜택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뉴욕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공실 문제가 없을 거다. 말씀하셨는데요. 뉴욕에서 왜 그런 임대료 규제를 계속하고 있느냐, 수십 년 동안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그건 공실률이 너무 낮기 때문이거든요. 5% 미만이면 세입자의 교섭력이 없어진다고 해서 비상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임대료 규제를 미국의 뉴욕은 수십 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실률 한 번도 서울은 5%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세입자들은 계속 전쟁 상황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세입자 대책과 관련해서 천천히 하자라고 하는 건 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지금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고 의원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금을 중과하면은 다주택자가 이제 내놔야 되는 게 정상이고 내놓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 다주택자라 하도 그분들이 엄청나게 자산 가구 순 이윤을 많이 남기는 분들로 이제 알고 있는데 실제는 안 그런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좀 임대 주택 사업자 형태든 아니면 등록을 안 했어도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그 중에는 또 상당 부분이 순수한 이렇게 재력으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융자에 융자를 끼고 굉장히 마지노하게 굉장히 약간의 이익을 보고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세금으로 엄청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1년에 1억에 상당하는 세금 폭탄을 맞으면 결국 그분이 아주 요만큼 남겨서 겨우 유지하던 분이 결국 그걸 맞으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이 안 되면 그걸 다 끌어안을 것 같죠. 끌어안을 것 같지만 이분이 끌어안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어딘가 그건 그거는 내놓으면 되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물건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내놓는다는 게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가격을 인하해서 내놓자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럼 시장 가격에 내놓으면 시장 가격에 형성이 내놓으면 되겠죠. 소화가 될까요?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매물이 많이 예. 나오면 시장에서 예.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조정을 받는다 이거죠. 네. 그런데 그게 시장의 논리는 이거는 비용 상승발 아니겠습니까? 비용 상승은 어딘가 전가되게 있는 것이 시장의 원리입니다. 죄송스러운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거는 이 정책의 목표가 세금을 누구한테 얼마나 때려서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런 게 우리가 목표가 아니고 진정하게 서민 주거 안정,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 그 원칙상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공급을 보다 많이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를 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왜 이렇게 자꾸 투기 억제라는 거에 방점을 두고 계속 증세만 하는지 그러니까 다시 그 결과는 말씀을 집값 드리면요. 상승이라는 거를 왜 지금 예, 주택 가격 배웠습니다. 상승의 주 원인을 예. 공급 부족이라는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투기 수요에 있고 거기에 불안을 느낀 여러 우리 소비자들 국민들의 추격 매수에 있다고 저희는 진단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처방을 다주택자와 그 주범인 다주택자와 그 법인들을 상대로 중과세를 하고 취득세를 올리고 하는 것들로서 우리가 대처를 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마치 선량한 다주택자들의 피해를 얘기하시는데 서울에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50만 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예. 과연 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겠습니까? 그것에 아무리 선한 의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은 투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따라서 예.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다주택을 다 내놓으면 예? 우리의 부동산 문제는 사실 아무리 우리가 공급하려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분들이 내놓는 물량만으로도 엄청나게 우리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다. 예, 잠시만요. 예. 다들 토론에 집중하시는데요. 패널도 준비를 해오셨는데 그건 언제 보여주시는 겁니까? 네. 그것도 예, 자료를 준비해 오셨으면 했으니까 필요하실 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리고 이 예. 그 방금 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반론을 예. 송 의원님께 듣고요. 예. 사실 계속 앞서 나가시는데 임대차 3법 문제도 저희가 주제로 준비를 했거든요. 반론까지 듣고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론하시죠. 네, 지금 분명히 그 의원님께서는 다주택자가 매물로 내놓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주택자에 갖고 있는 그것도 그냥 공실이 아니고 거기에는 세입자 형태로 전세자든 월세자든 세입자가 누군가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내놨을 때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새로 살 사람들이 이번 6.17 대책 또 7.10 대책으로 사실상 거래 규제도 생겼고 또 세금 부담도 느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사야 될 분들이 지금은 너무 가격이 세금 때문에 올라가는 가격에다가 또 나는 거래 규제 또 각종 금융 규제로 인해서 돈을 조달이 한다니까 실제 못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책 의도는 이 다주택자가 부담을 느껴서 내놓기를 원하지만 설령 그분들이 급하게 내놨어도 그게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또 양도소득세를 또 중과했지 않습니까? 예.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소득세를 조금 완화해주면 훨씬 더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지만 양도세를 급등시켜 놓으니까 내가 내놔도 결국은 이게 더 많은 걸 뜯기면은 차라리 참고 보는 거죠. 이게 더 어떻게 될지 관망을 하기 때문에 당장 매물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시장 현실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훌륭한 어부는 고기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예, 우리 집값이 똑같습니다. 집값 잡으려고 집값 자꾸 이렇게 쫓아다니지만 유인책을 써야 됩니다. 훌륭한 어부는 물고기가 찾아오게 하도록 거기에 뭔가 먹이를 둔다든가 인센티브를 줘서 와서 가볍게 잡죠. 그런데 우리가 쫓아다니면 어쩌다가 어거지로 하나 잡는 정도지 근본적으로 잡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정책도 가급적이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그 인센티브 마냥 다주택자에게 실질적인 그 불로소득은 돌아가지 않게 하면서도 그분들이 그 착하게 안정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전월세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필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토론을 하면 할수록 정말 1시간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서 두 분은 7.10 대책을 말씀하셨지만 또 두 분께서는 임대차 3법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정도씩 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대부분이 우리 같은 이런 세를 놓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많지 않고 대부분 기업형 임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 정부가 규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혜택도 주면서 규제를 하니까 이게 가능한데 지금 우리는 서울에서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집값은 올랐지만 전세가 없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전세 매물이 없는 그런 아주 굉장히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에 그 과거 오래전부터 해왔던 나라의 제도를 들여다가 갑자기 이거를 쓰면은 지금 아주 그 메말라 있고 건조한 상태에서 그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던졌는데 이게 불을 지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대차 3법을 도입하기에. 저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3법 도입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극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걸 도입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더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특히 미국에서 오래전에 했던 걸 지금 이게 도입할 시기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뭔가 공공임대를 좀 더 공급을 해놓고 지금 이제 공급 대책을 해놓고 있잖아요. 공급을 해놓으면은 사실 당장 그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사실 임대인들은 계산을 하거든요. 내가 이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내놔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오래된 정책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뉴욕에서, 미국 전역이 하는 건 아니죠. 미국의 뉴욕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 하고 있는 대책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베를린 같은 도시들, 지금 다른 나라들도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세입자들이 어려지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에 대한 게 좀 강화되는 분위기거든요. 뭐 베를린 같으면 5년 동결 뭐 이런 결과까지 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이런 세계적인 경제 위기 이런 상황과 맞물리는 정책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교수님이 계속 좀 위기를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크게 증폭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그래프는 전세 가격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그 위에 거는 전체 주택이고 아래 거는 이제 아파트에 관한 전세 가격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건 저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전세가도 많이 상승했을 거라고 예상들을 하시지만 실제로 전세 가격은 이전 정부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띄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최근 데이터까지도
2020년 5월 데이터까지도 넣어봐도 지금 전세 가격은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가 언론에서는 예. 계속 4억 5천짜리가 6억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한 채는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평균적으로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전세 시장이 정말 그렇게 위기냐? 뭐 이렇게 지금 이자율이 너무 낮아질 때도 전세의 종말을 너무나 쉽게들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전세는 2016년 이후로 월세보다 계속 그 실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한 상황에서 좀 너무 위기를 과장하신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얘가 1,1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저희가 오늘 예. 한 것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언제 안정되어 있고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거는 전체적인 평균이고 뭐 서울, 전국 다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수도권.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에 안 나가 보셔서 물건이 없다는 걸 아. 모르시네요. 제가 직접 피해를 당해봐서 압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1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 아쉬운데요. 마지막으로 한 30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마무리 멘트를 좀 듣겠습니다. 예, 조 교수님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단기적 처방에 있어서 이제 세제, 공급, 뭐 임대까지 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효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저는 파인 튜닝, 디테일에 좀 집중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보다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세종시 뭐 완전히 이전도 저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보지만,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 사실 목동이나 강남 쏠림 현상이 나타난 건 사실은 정시 확대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동산은 어느 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교육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 정책이 저는 정말 균형 발전을 위한 입시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국민통합 입시를 제가 주장해 왔어요. 예. 그래서 입시의 어떤 근본적인 그 성찰을 통해서 좀 부동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좀 우리 기업과 시장에 대한 태도, 특히 주택 시장에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인식에 좀 대전환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동안에 그 불신감에서 좀 믿어주고, 공급자들은 막연히 폭리만 취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고, 이분들은 가장 자원을 효율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거에 맞게 창의적으로 자율적으로 잘 공급하는 경제 주체다,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좋은 이런 또 공급이 좀 활성화될 것 같고요. 또 수요자들 중에도 일부 이제 투기 수요만을 보는 좀 그런 불법적 수요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사실은 실수요자 내지 앞으로 미래에 유망한 이런 투자적 수요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일단 존중하고 그분들 수요와 현실에 맞게 좀 섬세한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또 그냥 막연한 규제보다는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지금 집단지성으로 무장된 국민들이고 경제 주체입니다. 그분들을 예. 믿고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에 좀 더 집중하고, 특히 그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는 영부임대 또 이런 공공임대를 좀 충분히 늘리면 예. 주택 문제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예, 시장을 믿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 나서주세요. 고 의원님, 네. 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와 당의 의지는 확고하고요. 예. 다주택자와 법인들, 부동산 투기의 주 세력이 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는 원칙을 끝까지 견제해 나가고, 예.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임대차 3법을 조속히 입법해서 전세입자, 월세입자들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든 지켜나가겠다, 그러니 믿고 봐주시면 부동산 시장이 아마 향후에는 안정돼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이 분야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립니다. 예. 30초입니다. 네. 그 정부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야 할 것이고요. 흔들림 없이.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세입자 임대차 3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이 준비한 부동산 긴급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네 분 패널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이런 토론 자리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는 내일 밤 8시 뉴스룸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